30분으로 듣는 손자병법. 오늘 우리가 펼쳐볼 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한 남자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였고 수십 번의 전투를 직접 지휘한 자였으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가 쓴 책은 단 13편, 6천자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얇디 얇은 책이 25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황제들이 읽었고 장군들이 외웠으며 나폴레옹이 탐독했고 마오쩌둥이 베개 밑에 두었으며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경영 바이블로 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책은 죽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전쟁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전략서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책의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진짜 본질은 이것입니다. 이 책은 전쟁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책은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인간 지배의 완전한 매뉴얼입니다. 이게 반직관적으로 들리시죠? 전쟁책인데 싸우지 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이 25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손자병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류 생존의 진실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진짜 강자는 싸우지 않는다. 진짜 강자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는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터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정확히 똑같이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자, 이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손자가 살았던 시대는 중국의 춘추시대 말기,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무렵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시대였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주나라라는 거대한 중앙 권력이 껍데기만 남았고 수십 개의 제후국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강국이 내일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약육강식의 시대, 완전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대기업들이 흔들리고 스타트업들이 치고 올라오며 플랫폼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어제의 성공 방정식이 오늘은 실패의 공식이 되는 시대. 내가 열심히 일해도 계층 이동이 막혀 있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아래로 떨어지는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손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13편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손자병법의 핵심을 4가지 큰 축으로 해체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 요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존 본능을 깨우는 2500년 된 각성제입니다. 첫 번째 축, 시계편과 모공편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자는 싸우기 전에 이미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자병법의 처방제평인 시계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兵者过之大事死生之地存亡之道不可不察也.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삶과 죽음이 갈리는 곳이고 존망이 결정되는 길이니 반드시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 전쟁은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계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준비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손자는 5가지를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道, 天, 地, 政, 法, 즉 명분, 기후, 지형, 장수의 능력, 그리고 법제와 조직력입니다. 이 5가지를 적과 나, 양쪽 모두에 대해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면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를 알 수 있다고 손자는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 비즈니스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스워트 분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전쟁을 끝내라. 계산이 끝났을 때 이미 이기고 있다면 나가고, 계산이 끝났을 때 지고 있다면 나가지 마라. 여기서 현대인들이 놓치는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 해보면서 배우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물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준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다. 그리고 무모함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90%가 5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왜일까요?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운이 나빠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실패는 시작 전에 계산이 틀렸거나 계산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선생, 저선부생, 얼펑규 무선구. 계산이 많으면 이기고 계산이 적으면 이기지 못한다. 하물며 계산이 전혀 없다면 어떻겠는가?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 전반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택, 모든 도전, 모든 관계에서 당신은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모공편에서 송자는 가장 유명한 말을 합니다. 百战百胜非善之善者也不战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 배봉 싸워 배봉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다. 이 문장 하나로 손자는 모든 군사 전략가들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라고요. 왜일까요? 손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소모가 있습니다. 내가 이겨도 나의 병사들이 죽고 나의 자원이 소진되고 나의 시간이 낭비됩니다. 반면 싸우지 않고 이기면 나는 온전하고 상대도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획득입니다. 이것을 현대 비즈니스에 적용해 봅시다. 경쟁사와 정면으로 가격 전쟁을 벌이는 것은 손자의 관점에서 하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겨도 나도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수는 경쟁사가 경쟁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포지셔닝을 합니다. 경쟁사가 내가 있는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질 것을 알게 만드는 압도적인 진입 장벽을 쌓습니다. 이것이 붓제널 츄렌지빙,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실력과 포지션을 갖추는 것이 고수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스스로 손의 힘을 깨닫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고수입니다. 손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싸우는 힘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자는 싸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때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다만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센생얼 허철젠, 먼저 이겨놓고 그 다음에 싸워라. 이것이 손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을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취업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이미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미 내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충분한 공부와 분석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센생얼 허철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축은 군형편과 병세편입니다. 형태를 숨기고 기세를 만들어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의 이야기입니다. 군형편과 군형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昔之善战者先为不可胜以待敌之可胜.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패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그런 다음 적이 패배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손자는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기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에 급급해서 자신의 방어를 소홀히 합니다. 공격에만 집중하다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온 상대에게 무너집니다. 스타트업들이 성장에만 집중하다가 현금 흐름 관리를 못해서 망하는 것처럼 개인이 수익에만 집중하다가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손자는 말합니다. 부커 생제지, 그 생제딕.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적에게 달려있다.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방어입니다. 상대가 실수를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실수를 할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투자의 세계에서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버핏의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마라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손자는 25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병세편에서 손자는 또 하나의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지정, 전공법과 기습법의 조합입니다. 송자는 말합니다. 反正者以正和以其胜. 정쟁에서는 전공법으로 마부고 기습법으로 이긴다. 전공법은 예상 가능한 방법입니다. 규칙대로, 원칙대로, 상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습법은 예상 밖의 방법입니다.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치는 것입니다. 손자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전공법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전공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습법만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습법은 한 번 쓰면 더 이상 기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수는 전공법과 기습법을 자유자재로 조합합니다. 상대가 전공법을 예상할 때 기습법을 쓰고 상대가 기습법을 예상할 때 전공법을 씁니다. 이것을 현대 마케팅에 적용해 봅시다. 모든 브랜드가 SNS 마케팅을 할 때 오프라인에서 강력한 경험을 만드는 것이 기습법입니다. 모든 경쟁사가 가격을 낮출 때 오히려 가격을 올리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기습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펙을 쌓을 때 독특한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기습법입니다. 그런데 병세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직쇠지지, 지유 펼시저 사이에 빠른 물이 돌을 굴릴 수 있는 것은 기세 때문이다. 기세, 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힘입니다. 물 한 방울은 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충분한 높이에서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면 거대한 바위도 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연속적인 성공의 누적입니다.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그 모멘텀이 더 큰 승리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기세입니다. 반대로 연속적인 실패는 기세를 꺾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두 번째 실패를 더 쉽게 만들고 두 번째 실패가 세 번째 실패를 더 쉽게 만듭니다. 이것이 역기세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셴젠저 절주유세 부작위는 전쟁을 잘하는 자는 기세에서 승리를 구하지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문장은 현대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의 기세를 만들고 그 기세가 구성원들을 이끌게 합니다. 반대로 무능한 리더는 모든 것을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다가 핵심 인재 한 명이 빠지면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인재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기세를 만드는 것이 리더의 진짜 역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흥미로울 겁니다. 세 번째 축은 허실편과 군쟁편입니다.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실편은 손자병법 전체에서 가장 천재적인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손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오쬐널 딕펜, 나는 하나로 모이고 적은 나누어진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전쟁에서 병력이 같다면 나는 한 곳에 집중하고 적은 여러 곳에 분산시키면 내가 집중한 그 한 곳에서 나는 수적 우위를 가집니다. 전체 병력은 같지만 결전의 순간에는 내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현대 비즈니스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싸울 때 전면전을 피하고 하나의 니치마켓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니치마켓에서만큼은 대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더 깊은 전문성을 쌓습니다. 그 좁은 영역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되면 대기업은 그 시장을 빼앗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써야 합니다. 그 비용이 너무 크면 대기업은 포기합니다. 이것이 我捐而地分也相对적용입니다. 하지만 허실편의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싱렌, 얼워무싱, 적의 형태를 드러나게 하고 나의 형태는 드러나지 않게 하라. 이것이 정보 비대칭의 원리입니다. 나는 상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상대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것이 이상적인 전쟁의 조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협상에서 나는 상대방의 최저 마지노선을 알고 있고 상대는 나의 마지노선을 모릅니다. 경쟁에서 나는 경쟁사의 다음 전략을 알고 있고 경쟁사는 나의 다음 전략을 모릅니다. 투자에서 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고 다른 투자자들은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손자는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편인 용감편, 즉 첩보 활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허시편에서 송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故善攻者地不知其所守，善守者地不知其所攻.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어디를 지켜야 할지 모르게 하고 수비를 잘하는 자는 적이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르게 한다. 이것이 현대 전략의 핵심입니다. 상대가 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상대가 내 다음 행동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러면 상대는 모든 곳을 방어해야 하고 모든 곳을 방어하려다 보면 어느 곳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려면 역설적으로 나 자신은 매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칙 없이 그냥 무작위로 행동하면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진짜 예측 불가능함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원칙의 적용 방식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쇠의 원리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빅무장스, 쇠무장싱. 군대는 일정한 형세가 없고 물은 일정한 형태가 없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 하지만 물의 본질, 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군젠편에서 송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故其疾如风其徐, 如林, 侵略如火, 不动如山. 빠를 때는 바람처럼, 조용할 때는 숲처럼, 침략할 때는 불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이 문장은 단순히 군사적 전술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른 완벽한 적응력을 묘사한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기다려야 할 때 숲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공격해야 할 때 불처럼 맹렬하게 공격하고, 지켜야 할 때 산처럼 굳건하게 지킨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네 가지를 상황에 맞게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하게 행동하고, 공격해야 할 때 망설이고, 지켜야 할 때 포기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 느리게 움직입니다. 상황, 판단력의 부재,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전략적 약점입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네 번째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축은 지형편, 구지편, 그리고 용감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이야기, 그리고 정보가 곧 권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형편과 구지편에서 손자는 지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땅의 높낮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자가 말하는 지형은 상황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구조에 맞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지형을 6가지로 분류합니다. 통형, 궤형, 지형, A형, 허명,
원형, 쉽게 말하면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지형, 나갈 수는 있지만 돌아오기 어려운 지형, 아군에게도 적군에게도 불리한 지형, 좁은 통로 지형, 험한 지형, 멀리 떨어진 지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의 현대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상황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그 구조에 맞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구조에서 억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구조를 만들거나 유리한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직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팀 내에서의 영향력도 약합니다. 이 상황에서 억지로 싸우는 것은 손자가 말하는 지형 분리 상황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손자라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먼저 상황의 구조를 바꾸거나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팀 내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더 유리한 환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구지편에서 손자의 가장 충격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건드립니다. 송자는 말합니다. 投之亡地然后存现之死地然后生主个当也腾就能我呀塞素已过살아날 수 없는 곳에 빠뜨려야 살아남는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손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사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서는 모든 병사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필사의 전투력이 때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배쇄지전, 배수진의 원리입니다. 항우와의 전투에서 한 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친 것, 이것이 바로 이 원리의 적용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으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안전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당신의 집중력과 절박함은 다릅니다. 부모님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창업하는 것과 모든 것을 걸고 창업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손자가 무조건 모든 것을 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넣는 것이 최고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지편에서 송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始如取女,敌人坏物后如脱兔,地不及惧. 처음에는 처녀처럼 조용히 있어서 적이 문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는 탈출하는 토끼처럼 빠르게 움직여서 적이 막을 수 없게 하라. 이것이 현대 협상의 핵심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약한 척, 관심 없는 척, 조용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먼저 카드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빠르게 움직여서 상대방이 대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처녀와 토끼의 전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감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용감편은 손자병법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편을 단순히 스파이 활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편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즈비즈지 박젠부다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문장은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쉽게 들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강점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약점을, 내 한계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욕심내는 것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인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전략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상대방의 두려움을,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대방 이해입니다. 손자는 이것을 위해 5종류의 첩자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현지인 첩자, 내부 첩자, 역이용 첩자, 희생 첩자, 살아 돌아오는 첩자. 이것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정보 수집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 고객 인터뷰,
경쟁사 분석, 업계 네트워크, 내부 정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종합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감 편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이것입니다. 故明君言状所以动而胜人成功出于众者先知也. 현명한 군주와 훌륭한 장수가 움직이면 이기고 성공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은 먼저 알기 때문이다. 먼저 안다는 것, 센즈, 이것이 모든 승리의 근원입니다. 남들이 아직 모를 때 먼저 아는 것,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할 때 먼저 보는 것, 남들이 아직 느끼지 못할 때 먼저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쟁 우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센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회생즈 분홍 용간, 성인의 지혜가 없으면 첩자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첩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정보를 봐도 어떤 사람은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지혜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손자병법의 핵심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어쩌면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손자는 전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리시죠? 전쟁 전략가가 전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손자병법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전쟁에 대한 깊은 회의와 경계심입니다. 손자는 작전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兵久而过力者谓之有也. 争争以오래 되어서 나라의 이로운 경우는 없어다. 전쟁은 비용이 너무 큽니다. 사람이 죽고 자원이 소진되고 경제가 망가지고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손자는 말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빠르게 끝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한다. 이것이 손자병법이 단순한 전쟁 매뉴얼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책은 전쟁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인간의 생명과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손자의 인본주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고 반드시 싸워야 할 때만 싸우고 싸울 때는 빠르고 결정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장기전은 모두를 소모시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모든 것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는 주저없이 싸우십시오. 그리고 싸울 때는 빠르고 결정적으로 끝내십시오. 이제 손자병법의 또 다른 핵심 개념들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단순히 몇 가지 전략 원칙을 나열한 책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 화공편에서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主不可以怒而兴师将不可以治而治战. 군주는 분노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는 화 때문에 전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두려움은 용기를 빼앗으며 욕심은 위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손자는 2500년 전에 이미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지능, EQ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손자는 이것이 전쟁에서 그리고 모든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감정으로 결정을 내린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수없이 많습니다. 항우는 분노 때문에 여러 번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 결국 유방에게 패했습니다.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즉 오만이라는 감정 때문에 대패했습니다. 감정의 통제,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송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怒可以复习，可以复越亡过，不可以复存，死者不可以复生。 분노는 다시 기쁨이 될 수 있고 화는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망한 나라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 문장을 읽으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감정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내린 잘못된 결정의 결과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중요한 관계를 망치면 그 관계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탐욕으로 잘못된 투자를 하면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두려움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손자의 경고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손자병법을 바라봐 보겠습니다. 이 책을 단순히 전략서로만 읽으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담고 있는 깊은 인간 이해입니다. 송자는 장수의 5가지 위험한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必死可杀, 必生可搂, 愤速可侮, 廉洁可辱, 爱民可烦. 반드시 죽으려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반드시 살려는 자는 포로가 될 수 있고 쉽게 화내는 자는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청렴함에 집착하는 자는 수치를 줄 수 있고 백성을 지나치게 아끼는 자는 번거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손자가 덕목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용기도 지나치면 무모함이 되고 신중함도 지나치면 겁쟁이가 되며 청렴함도 지나치면 이용당하고 자비로움도 지나치면 약점이 됩니다. 이것은 어둡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냉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아름다운 덕목들도 균형을 잃으면 약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약점을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손자는 직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지나치게 원칙적인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고 배제됩니다. 지나치게 열심인 사람은 착취당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은 조종당합니다. 손자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덕목을 가지되 그 덕목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라. 강함과 부드러움, 용기와 신중함, 원칙과 유연성, 이 모든 것의 균형이 진정한 강자를 만든다. 이것이 송자가 말하는 장수의 조공입니다. 智, 신, 仁, 용, 연, 지혜, 신뢰, 인자함, 용기, 엄벽함. 이 5가지를 모두 갖추되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조건입니다. 자, 이제 손자병법,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티브 잡스와 애플입니다. 잡스가 1997년 애플로 돌아왔을 때 애플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컴팩, 델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잡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5, 쬐널 딕픈 원칙대로 잡스는 제품 라인을 대폭 줄이고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수십 개의 제품을 단 몇 개로 줄이고 그 몇 개의 제품의 모든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쬐널 딕픈입니다. 그리고 손자의 지정 원칙대로 잡스는 경쟁사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공격했습니다. 모두가 PC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잡스는 음악 플레이어 시장을 공격했습니다. 아이팟과 아이튠즈로 음악 산업 전체를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잡스는 이미 다음 전장인 스마트폰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싱른, 얼워, 무싱입니다. 경쟁사들이 잡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잡스는 항상 경쟁사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잡스는 부제널 츄렌지빙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노키아와 블랙베리는 싸울 의지조차 꺾였습니다. 아이폰의 압도적인 경험 앞에서 경쟁사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마존과 제프 베조스입니다.
베조스의 전략은 손자병법의 여러 원칙을 현대 비즈니스에 완벽하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베조스는 즉 장기적 계산을 합니다. 아마존은 수십 년 동안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셴셴얼 허철젠입니다. 먼저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싸웁니다.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는 처음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책 파는 회사가 왜 서버 서비스를 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이동할 것을, 그리고 그 인프라를 지배하는 자가 디지털 경제 전체를 지배할 것을. 이것이 센지입니다. 먼저 아는 것. 그리고 베조스는 고객 집착이라는 원칙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워제널 딕펜입니다. 모든 경쟁사들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때 아마존은 오직 고객 경험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이 결국 모든 경쟁자들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역사 속의 한신입니다. 한신은 손자병법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장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어린 시절 건달들에게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손자가 말하는 세누의 부커시행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굴욕을 참고 때를 기다립니다. 한신은 때가 왔을 때, 즉 유방의 휘하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폭발시켰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조나라 대군을 격파한 것. 이것이 바로 손자의 셴즈스띠 라너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신의 비극적인 결말도 손자병법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한신은 군사적 천재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손자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즈비쯔지, 적을 알고 나를 알라. 한신은 전쟁터에서는 상대를 완벽하게 알았지만 정치라는 전쟁터에서는 유방이라는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후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이 주는 냉혹한 교훈입니다. 한 가지 전쟁터에서의 승리가 다른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지금 어떤 전쟁터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전쟁터의 규칙을 알아야 하며 그 전쟁터에서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철학적인 차원에서 손자병법을 바라봐 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은 도가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과 손자병법은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책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에 흐르는 철학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성센로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손자도 말합니다. 빙싱성쇠, 군대의 형태는 물과 같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군대도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 둘 다 물을 최고의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같습니다.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유연함이 결국 가장 단단한 것도 뚫습니다. 죄센리 만무할 부정,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의 가장 깊은 철학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딱딱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유연함입니다. 딱딱한 것은 부러지지만 유연한 것은 휘어지면서 살아남습니다. 대나무가 태풍에도 살아남는 이유는 딱딱해서가 아니라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능력입니다. 기술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이 변화 앞에서 딱딱하게 버티는 사람은 부러집니다. 하지만 물처럼 유연하게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빅무장스의 쇠무장싱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일정한 형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십시오. 다만 그 변화의 근저에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칙처럼. 자, 이제 손자병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손자를 냉철한 전략가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자는 시계편에서 덜을 5가지 핵심 요소의 첫 번째로 꼽습니다. 덜란 무엇인가요? 손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링민 유상통이에 백성이 위와 같은 뜻을 갖게 하는 것이다. 즉,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같은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더입니다. 이것이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가요? 구성원들이 목적에 공감하고 리더를 신뢰하고 함께 싸울 의지가 있을 때 그 조직은 같은 자원을 가진 다른 조직보다 훨씬 강합니다. 반대로 구성원들이 목적에 공감하지 못하고 리더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행이 안 됩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조직 문화, 미션,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손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이 전략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자는 흥군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친부 얼파이즈则不服. 병사들이 아직 친미하지 않는데 벌을 주면 복종하지 않는다. 주의 친부 얼파이不行 则不可用. 병사들이 이미 친밀해졌는데 벌이 행해지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이것이 현대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먼저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신뢰 없이 규율만 강요하면 반발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뢰가 쌓인 다음에는 규율을 엄격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손자병법의 핵심을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책에서 가장 냉혹하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송자는 구병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故用兵之法，谋士其不来，事无有以待也；谋士其不攻，事无有所不可攻也. 용병의 법칙은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는 것이고,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격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믿는 것이다. 이 문장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설마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겠어? 설마 그 회사가 망하겠어? 설마 내가 실직하겠어? 이 설마라는 생각이 우리를 준비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마라. 적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대신 내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라. 이것이 진정한 안전입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경기가 나빠져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직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직장을 잃어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관계가 깨져도 내가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진정한 안전입니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안전이 아니라 내부 능력에서 오는 안전, 상황이 좋을 것이라는 희망에 기반한 안전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져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에 기반한 안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당신 자신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송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知彼知己者百战不殆，不知彼而知己一胜一负，不知彼不知己每战必殆。적을 알고 나를 알며 패방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이 문장을 현대사회에 적용하면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자신의 진짜 강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진짜 약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상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업가가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의 진짜 니즈를 이해하는 협상가가 얼마나 될까요? 팀원들의 진짜 동기를 이해하는 리더가 얼마나 될까요? 손자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자병법의 거의 모든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 냉혹하다. 세상을 너무 전쟁터처럼 본다. 인간을 너무 도구적으로 본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은 세상이 전쟁터여야 한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이 때로는 전쟁터가 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아름다운 이상과 냉혹한 현실, 이 둘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상만 보면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현실만 보면 이상을 잃습니다. 손자병법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손자가 말하는 최고의 승리, 부제널 츄렌지빙,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전략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협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인간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이해가 결국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를 줄이고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자병법이 현대인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계산하라.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분석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희망이 아닌 현실로, 충동이 아닌 전략으로 결정하십시오. 도선생, 셔선부생. 계산이 많으면 이기고 계산이 적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먼저다. 공격에 집중하기 전에 방어를 먼저 완성하십시오. 수익을 추구하기 전에 리스크를 관리하십시오. 성장을 추구하기 전에 기반을 다지십시오. 센웨이 부커생, 먼저 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십시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보가 곧 힘이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센즈, 먼저 아는 것이 모든 승리의 근원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유연하게 적응하라. 일정한 형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근저에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빅무장세, 쇠무장싱. 군대는 일정한 형세가 없고 물은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정을 다스려라. 분노, 두려움, 욕심, 오만, 이 감정들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렁증한 이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라. 상대방의 욕구와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이십시오. 강요로 얻은 복종보다 자발적인 협력이 더 강합니다. 부제널 츄렌지빙,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아니, 또 정확히 말하면 기회는 모두에게 오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기회로 인식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善争者先为不可胜以待敌之可胜. 먼저 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고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이 7가지 메시지가 손자병법이 25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춘추 시대에도, 나폴레옹의 시대에도, 냉전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도 이 원칙들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들은
전쟁의 원칙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쟁하는 한, 인간이 자원을 두고 다투는 한, 인간이 더 나은 것을 원하는 한, 이 원칙들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손자병법을 읽고 나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은 내용이네. 그리고 덮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즈얼부싱 덩유부즈.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손자병법 원문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자병법 전체가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의 약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듣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 송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故明君言状所以动而胜人成功出于众者先知也. 현명한 군주와 훌륭한 장수가 움직이면 이기고 성공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은 먼저 알기 때문이다. 센즈, 먼저 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가요? 시장을 먼저 알아야 하는가요? 경쟁자를 먼저 알아야 하는가요? 기술의 변화를 먼저 알아야 하는가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자가 말하는 센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가장 깊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전쟁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라. 모든 전략의 시작은 자기 인식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전쟁터에 있습니까? 직장이라는 전쟁터에 있습니까? 사업이라는 전쟁터에 있습니까? 인간관계라는 전쟁터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전쟁터에 있습니까? 어떤 전쟁터에 있든 손자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라.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움직여라. 그리고 이길 때는 완전히 이겨라. 이것이 2500년을 살아남은 지혜입니다. 이것이 황제들이 읽고 장군들이 외우고 CEO들이 경영 바이블로 삼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이 단순한 전쟁 교과서가 아닌 인류 생존의 완전한 매뉴얼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남은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夫未见而谬算甚者得算多也未见而谬算不甚者得算少也. 싸우기 전에 계산해서 이길 것이라고 판단한 자는 계산이 많은 것이고 싸우기 전에 계산해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자는 계산이 적은 것이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이미 시작 전에 결정된다.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 얼마나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았는가, 이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더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자신을 더 잘 알고 상대를 더 잘 알고 상황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손자병법이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500년 전 한 남자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천자에 인류의 모든 경쟁 원리를 담았습니다. 그 6천자가 오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6천자를 읽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당신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읽었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을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부터 당신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센즈,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손자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손자병법을 읽은 자와 읽지 않은 자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눈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전쟁터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진짜 강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강자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계산에서, 준비에서, 자기 인식에서, 그리고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손자병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대를 초월한 명절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